달그락, 쨍그랑. 새벽 6시를 알리는 소리는 언제나 부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냄비가 부딪히고 그릇이 포개지는 소리가 낡은 나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수현의 귓가에 닿았죠. 서울 변두리, 박여산의 하숙집의 하루는 늘 그렇게 부산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비거기는 나무 침대에서 느릿하게 몸을 일으키자 얇은 소미불이 스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회색빛 하늘이 보였죠. 하지만 하숙집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감나무는 벌써 주홍빛감 몇 개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툭 하고 떨어질 것 같은 탐스러운 감들을 보며 수현은 가을이 꽤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꿈 같은 반짝임이 깃들어 있었죠. 공장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언니들보다는 덜 고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수현은 작은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전화 응대와 서류 정리를 하는 일을 맡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와 씨름하고 쏟아지는 서류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현에게는 퇴근 후에 작은 비밀이 있었죠. 낡은 노트와 몽당 연필,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지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벌써 몇몇 하숙생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오가는 소리, 밥알을 씹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와 아삭한 콩나물 무침, 그리고 매콤하게 버무린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서서 밥 먹는 하숙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특유의 인자하면서도 엄한 눈빛이었죠. 어여들 먹고 나가. 늦으면 지각이야. 박 여사의 잔소리는 매일 아침 빠지지 않는 하숙집의 풍경이었습니다. 수현은 말없이 밥을 퍼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휘저으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식당 문이 열리고 새로운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새로 들어온 하숙생 이준영 씨였습니다. 그는 어제 저녁 늦게야 짐을 풀었다고 들었죠. 훤칠한 키에 흐트러짐 없는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는 듯했죠. 그는 잠시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수현의 맞은편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준영 씨는 수현을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수현은 고개만 까딱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낯선 이와 눈을 마주치는 게 영 불편했거든요. 괜히 찌개 속 두부를 으깨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영 씨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했죠.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왔습니다. 그의 방은 수현의 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가끔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재즈 음악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수현은 밤늦게까지 글을 쓰다가 그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소리였죠. 피곤에 지친 몸으로도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현은 늘 글을 썼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바로 방으로 올라가 낡은 노트를 펼쳤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삶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채워나갔습니다. 펜 끝에서 탄생하는 인물들은 때로는 친구가 되고 때로는 연인이 되어 수현의 외로운 밤을 함께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책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것. 그것이 수현의 작고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죠. 혹시라도 들키면 비웃음을 사거나 허황된 꿈이라도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노트는 늘 이불 속에 숨겨두곤 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수현은 회사에서 돌아와 방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비거기는 문고리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걸려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갓 구운 듯 따뜻한 붕어빵 3마리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 한쪽에는 서툰 글씨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수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따뜻한 선물에 얼떨떨했습니다. 누구지? 고개를 들자 준영 씨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수현은 붕어빵 봉투를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붕어빵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듯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묘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났습니다. 봉투를 든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 같았죠.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수현은 쉬이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죠.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낯선 남자에게서 말이에요. 붕어빵 봉투를 품에 안고 누웠다가 괜히 뜨거워지는 얼굴에 이불을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달빛이 스며드는 밤이었죠. 어둠 속에서 붕어빵의 달큰한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것 같았어요. 그의 환한 웃음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왜 그런 웃음을 지었을까요? 그저 붕어빵을 건네는 것뿐이었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수현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 알 수 없는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수현은 식당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혹시 준영 씨를 마주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어색하게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식당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준영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국그릇을 들고 밥을 먹고 있었죠. 마치 어젯밤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수현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수현은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 붕어빵 잘 먹었습니다. 준영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수현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맛있었어요? 제가 퇴근길에 붕어빵 냄새에 홀려서 그만. 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전혀 의도치 않은 선물이었다는 듯 쑥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수현은 덩달아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어색함과 불안감이 일순간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얇은 막 하나가 걷히는 기분이었죠. 마치 투명한 벽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 벽이 사라진 것처럼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하게 지나치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가끔 식당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거나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준영 씨는 신문방송학과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기자가 되어 세상의 부조리를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눈은 늘 반짝였습니다.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수현은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크고 굳건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작은 방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전부였는데 준영 씨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정의를 외치고 싶어 했죠. 그런 그의 모습이 때로는 부럽고 때로는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현은 회사에서 돌아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닫고 나간 기억이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 안을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수현의 노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에 들어왔던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현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주워 들었습니다. 다행히 내용이 훼손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 누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걸까?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을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현은 식당에서 준영 씨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준영 씨는 평소와 다르게 뭔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내 수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김수현 씨, 혹시 글 쓰세요? 수현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현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준영 씨는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혹시나 해서 김수현 씨 방문을 두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그냥 열어봤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그런데 책상에 노트가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건데 수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켜버렸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풍경을 부끄러움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죠. 남의 방을 함부로 여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수현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꽤나 날카로운 어조였습니다. 준영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귀끝이 발갛게 달아올랐죠.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현은 잔뜩 날이 선 채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하지만 김수현 씨 글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말에 수현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끓어오르던 분노가 거짓말처럼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준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수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감탄이 서려 있었죠. 제가 실수한 건 맞지만 김수현 씨 글을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외딴 섬에서 혼자 등대를 지키는 여인의 이야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글에 대한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현은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난생 처음 자신의 글에 대해 칭찬을 들었죠. 그것도 이렇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요. 부끄러움과 분노는 어느새 녹아내리고 대신 따뜻하고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꽁꽁 숨겨두었던 보물을 누군가 알아봐 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랬나요? 수현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었죠.
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김수현 씨는 꼭 작가가 되셔야 할 분 같아요. 그 말은 수현의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혼자 헤매던 길 위에서 누군가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준 것 같았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한 뼘 더 다가선 기분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수현의 글쓰기를 진심으로 응원했고 가끔은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특정 문장에 대한 감상을 덧붙이거나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수현의 상상력을 자극했죠. 수현은 그런 준영 씨에게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며 그가 읽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의 글이 준영 씨의 눈을 통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 밤늦게 준영 씨 방에서 들려오던 재즈 음악은 이제 수현의 글쓰기 시간을 위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재즈 선율은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쓸쓸하게 그녀의 펜 끝을 따라 흘렀죠. 수현은 글을 쓰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그의 방 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마치 준영 씨의 따뜻한 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오고 하숙집 마당의 감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죠. 수현은 준영 씨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말하기엔 쑥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 회사를 다니며 겪는 소소한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마음을 편지지에 조심스럽게 옮겨 적었습니다. 편지는 늘 준영 씨의 방문 밑으로 살짝 밀어 넣었죠. 새벽녘,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현의 방문 밑에는 준영 씨의 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준영 씨의 편지는 따뜻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그는 수현의 글에 대한 감상을 적어주기도 했고 자신의 대학 생활과 기자라는 꿈을 향한 열정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의 글은 언제나 수현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김수현 씨의 글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제가 살고 싶은 세상이 그려집니다. 제가 기자가 되어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면 김수현 씨는 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실 거예요. 수현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랐죠. 자신의 꿈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던 씨앗에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영 씨의 편지는 수현에게 세상의 모든 격려가 담긴 보물 같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영 씨의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현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감나무 가지에 매달린 마른 감잎처럼 그녀의 마음도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가 수현에게 준영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준영이 그 학생 말이야. 요즘 통보이질 않네. 어쩐 일인지. 박 여사의 무심한 한마디에 수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못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젓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 보이길래 방에 가봤더니 짐도 그대로고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네. 박 여사의 걱정 어린 얼굴이 수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현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는 내내 준영 씨 생각뿐이었죠. 준영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그가 기자라는 꿈 때문에 위험한 일에 뛰어든 건 아닐까? 그가 세상의 부조리를 밝히고 싶다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수현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하숙집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준영 씨의 방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 답이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싸늘했습니다. 마치 주인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된 공간 같았죠. 책상 위에는 덮개가 씌워진 타자기가 놓여 있었고 낡은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채취마저 희미해진 것 같아 수현의 마음이 더욱 시렸습니다. 이틀 후 준영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현은 우편함에서 낯선 글씨체로 쓰인 봉투를 발견하고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는 낡고 구겨져 있었죠. 마치 오랜 여정을 거쳐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의 주소였죠. 수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찢어질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수현 씨께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을 겁니다. 저에게 급한 일이 생겨 잠시 서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잠시 휴학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생겼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 저는 이곳에서도 김수현 씨의 글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김수현 씨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언젠가 김수현 씨의 글 속에 담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쯤에는 김수현 씨의 첫 번째 책이 서점에 진열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수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편지 속에는 여전히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잊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응원하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죠. 수현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창밖에서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수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미 몇 번을 읽어 너덜해진 종이였지만 그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죠.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어요. 이곳에서도 저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 문장에서 기어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물방울이 편지 위로 툭 떨어져 번지는 순간 수현은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갑작스러운 그의 부재가 너무나도 아팠지만 동시에 편지 속 그의 굳건한 의지와 자신을 향한 따뜻한 응원에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마치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기분이었죠. 수현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의 꿈이 좌절되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의 꿈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현은 더욱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잠든 하숙집의 고요 속에서 오직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그녀의 밤을 채웠죠. 준영 씨의 편지에서 받은 위로와 용기가 글을 쓰는 힘이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노트를 붙잡고 이야기를 채워나갔습니다. 그의 빈 방에서 들려오던 재즈 음악은 더 이상 없었지만 수현의 마음 속에는 준영 씨의 목소리가 늘 울려 퍼지는 듯했어요. 김수현 씨는 작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 그녀를 지탱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앙상하던 하숙집 마당의 감나무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죠. 작은 연두빛 잎들이 봄바람에 살랑이는 것을 보며 수현은 문득 준영 씨에게 답장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퇴근 후에는 글을 썼습니다. 그의 고향 주소를 알아내어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근황과 새로 쓰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준영 씨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며칠 뒤 우체통에 편지를 넣을 때 그녀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었죠. 그러나 수현의 편지는 번번이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취인 불명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채로요. 처음에는 실수련이 했지만 2번, 3번 계속되는 반송에 수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준영 씨가 편지에 적었던 주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수현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어디로 간 걸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 알 수 없었죠. 그의 흔적은 그렇게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수현은 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방은 이제 다른 하숙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이야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낯선 음악 소리에 수현은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수현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준영 씨의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꿈을 응원하던 목소리, 따뜻한 편지, 그리고 함께 꾸었던 미래의 희미한 그림자가요. 어느 날 수현은 퇴근길에 낡은 서점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무심코 진열대에 놓인 새 신문이 눈에 들어왔죠. 큼지막한 제목 아래로 낯익은 이름 석자가 보였습니다. 이준영 기자. 수현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두어 번 눈을 비볐죠. 준영 씨였습니다. 그는 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글은 예리했고 그의 꿈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현은 신문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소음도 쌀쌀한 저녁 공기도 느껴지지 않았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지만 수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편지 속에서 자신에게 책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수현은 밤늦게까지 글을 썼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영 씨의 기사가 펼쳐져 있었죠. 그의 기사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여전히 그가 하숙집에서 이야기했던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수현은 자신의 노트에 새로 쓰고 있던 이야기의 결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외딴 섬의 등대지기 여인은 더 이상 혼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불빛을 전하는 존재로 거듭났죠. 펜을 든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준영 씨도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을 쏘아 올리고 있을 터였어요. 수현은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준영 씨의 말처럼
자신도 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수현은 여전히 하숙집에 살고 있었죠. 박 여사는 이제 꽤 늙었고 하숙집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더욱 풍성해졌고 낡은 대문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어요. 그러나 수현의 방 책상 위에는 늘 낡은 노트와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현은 이제 어엿한 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작은 문학 잡지에 단편 소설을 몇 편 발표하기도 했죠. 아직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세상의 빛과 그림자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현은 퇴근길에 늘 들르던 서점 진열대에서 자신의 이름이 박힌 책을 발견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표지에 그녀의 시선이 못 박혔죠. 난생 처음으로 출간된 수현의 단편 소설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김수현 소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책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수현은 책을 품에 안고 서점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이 책을 가장 먼저 준영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것처럼 이 책을 사서 읽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수현은 책을 들고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죠.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낡은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준영 씨의 편지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그의 따뜻한 글씨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의 첫 번째 책이 서점에 진열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그 책을 사서 읽고 김수현 씨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수현은 그 편지들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죠. 첫사랑의 편지에 담았던 꿈은 그렇게 시간을 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의 존재는 수현의 삶의 영원한 빛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현은 자신의 책을 펼쳐 맨 앞장에 조용히 글을 썼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채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빛나는 꿈을 꾸었던 한 청년에게 바칩니다. 그리고는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준영 씨에게 보내지 못했던 답장과 함께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시간이었죠. 수현은 책을 소중히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첫사랑의 아련한 기억과 이제 막 시작된 자신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어딘가 내 기억과 겹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시절의 이야기를, 그때 자주 다니던 기억 속 풍경을,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금 와서 떠오르는 사소한 한마디 같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공개되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